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예방하는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 논의에 여야가 없기 때문에 적극 협력할 생각이다. 공통된 대선 공약부터 법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협력 없이 국회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서 입장을 바꿔 역지사지하면서 미래를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 말대로 지금 여야 간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민생과 협치의 협력을 이뤄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내대표의 첫 회동이 아니니까 뭐 방문이니까 덕담도 오가고 아량도 보여주고 배포도 보여주는 건데 원내대표끼리는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이잖아요.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고 근데 구조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느끼는 바 그대로잖아요. 오늘 어제 있었던 유엔 연설을 놓고도 야당은 뭐 공허한 말의 잔치라 그러고 네. 이런 마당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원내대표끼리는 거룩한 말씀 하시지만 구조 자체가 3월달 대통령 선거 때 붙었던 분이 야당 대표가 돼서 대통령하고 다시 맞서는 이 상황에서 뭐가 좋아질 수 있을까? 다만 이제 둘 관계가 그나마 좋아진다면 밤에 뭐 만나서 좀 적어도 국민 눈에 꼴사나 아주 보기 싫은 모습은 안 보여주는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가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아마 바라는 지점이라고 저는 봐요. 네, 교수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정치권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매길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주제 없이 F학점 매길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어느 때보다 경제 민생이 어렵잖아요. IMF 위기 이후에 최고로 어려울 정도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여야는 대선이 끝났지만 뭐 대선 2라운드, 3라운드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뭐 사활을 건 사생 결단식의 대결 정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제 대치 정국, 대결 정국을 누가 풀어야 되느냐?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자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 대결 정국을 지금 이제 대화 정국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소야대 정국에서 계속해서 대결 정국, 대치 정국으로 가면은 집권당이 또는 집권 세력이 할 수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처리할 수 없잖아요. 네. 따라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뭐 1대1 회동이든 뭐 영수회담이든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정치를 근본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정치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전히 본인이 검찰총장 내지는 특수부 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정권 때리기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지금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야기로 좀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요. 유엔 연설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의 반응은 어땠는지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소신을 우리 이 세계를 향해서 잘 말씀하신 거다. 자유, 연대 이런 평소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시험대인 유엔에서의 첫 연설도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마나한 한가롭고 공허한 단어들의 조합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외교 일정에서 우리 국익과 직결된 중요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내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 기대하고 또 국민과 소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자유 그리고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를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두 원내대표의 평은 좀 엇갈렸는데 두 분은 윤 대통령의 유엔 연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유엔 연설의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분들, 지도자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특히나 전 세계적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용은 괜찮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이게 제목이 지금 올해 유엔 총회의 주제가 분수령의 시점이라고 돼 있어요. 뭐냐? 아니 2022년이 됐는데 아직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하는 게 문명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분수령 갈라지느냐? 뭐 이렇게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는 나름의 심각한 그 고민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지점을 건드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현대사, 인류의 현대사라는 것은 결국은 연대하고 힘을 합쳐서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루어온 과정이라는 평가. 그런데 현재 국제는 어떠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등 이런 것이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냐? 국제 규범 체제를 지지하고 연대하면서 극복해야 된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일을 할 거냐? 나름 논리가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 보건을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할 역할이 있는 것도 뭐냐? 글로벌 보건 안보 강요 회의를 올해 11월 달에 서울에서 연다. 감염병 예방 대응 체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민국은 능히 할 수 있다. 난 특징을 살펴요. 두 번째는 디지털화. 이게 국제사회도 디지털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가 간, 나라 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의 특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 나름 돼 있는 거 이거예요. 국제적인.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북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함으로써 오히려 안보리 상임위사국인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국제적인 시각을 너무 강조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가 있는 게 유엔이 출범한 이후에 처음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미션이 뭐였느냐? 1948년에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2년 뒤인 1950년에 유엔군을 파견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거다. 따라서 유엔은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해왔다. 그래서 고마워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안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 나름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 다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명한 대로 오히려 목표가 너무 커가지고 야당에서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냐 공격 빌미는 좀 제거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언론에서도 이런 평가할 때 여야 대표들 마이크를 내밀지 말고 적어도 국제 정치학자들한테 좀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역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이제 첫 연설 아니겠습니까? 취임사하고 맥락이 같다고 봐야 되겠어요. 취임사에도 이 자유를 35번 언급을 했는데 이번 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21번 언급을 했더라고요. 취임사에서도 역시 이제 자유, 인권, 공정, 연대를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제목을 보니까 자유와 연대 그리고 전환기적 해법 모색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인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맥락의 메시지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글로벌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뭐 굉장히 방향은 공감할 수가 있겠지만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국내 문제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국내 문제하고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던졌던 이런 화두를 앞으로 임기 동안에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건가라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유엔 첫 연설할 때 평화를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면서 이제 구체적인 원칙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더 나아가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느냐라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의 남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예정된 일정 중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역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한일 정상회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막판까지도 양국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배경 때문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제 눈에 제가 분석한 게 이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김대중 오부지 선언의 개성, 미래지향적 관계로의 복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정상끼리 하고 우리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수상간에 하고 실무적인 문제는 외교장관 회담 이렇게 넘기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일본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관계가 틀어진 것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 일본 내부의 압박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한국으로부터 어떤 약속도 안 받았는데 다시 또 얼버무리면 나중에 또 어떻게 할 거냐는 나름의 일본 내 야당이라든지 이른바 당내에서 강경 세력들의 공격을 아마 실을 거예요. 기시다 입장에서도. 따라서 그 대목이 이제 걸리고 있다. 한국이 뭔가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왜 정상회담 해가지고 하나만한 소리 왜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저렇다면 박진 장관하고 하야시 마사요시가 아무리 외무장을 만나서 1시간 정도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시다에 달렸다. 기시다 보면 수상에 달렸는데 일본의 언론 아사히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반응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합의가 됐으면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정상회담 한다는 뉴욕에서. 안 나온 걸로 봤고 또 기시다 후미오가 그러면 반대로 안 만나겠다고 화를 냈다는 기사를 일본의 언론에 나왔다 그래요. 이런 거는 안 좋은 징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뉴욕에서는 악수만 하고 헤어질 공산이 커 보이고 우리도 그렇게 서두를 이유 없어요. 네. 일본 내 여론을 봤을 때도 한일 정상회담이 좀 이뤄지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식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어떤 관측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뭐 두 가지가 다 불투명하잖아요. 열릴 것인지 안 열릴 것인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형식이 될 건지 이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제대로 조율이 안 됐다라는 것 그리고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외교는 의전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리느냐 마느냐도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도 불확실하고 뭐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다라고 발표를 해버렸고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고 심지어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일본의 수상 같은 경우도 오히려 굉장히 불쾌하면서 그러면 반대로 안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일본 측의 내부의 지금 분위기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기시다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30%까지 깨질 정도로 낮은 지지율 때문에 일본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본인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의 양상을 보면은 조율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덜컥 우리 쪽에서 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상당히 외교 의전에서는 좀 결례다. 그래서 이제 열릴지 안 열릴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열린다고 한다면은 정식 한일 정상회담은 어렵고 풀 어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약식 이제 회동으로 될 것 같고 그러면 약식 회동이 된다면은 어떤 결론이 나올겠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좋은 결론은 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크게 쟁점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사 문제 또 하나는 이제 현안 문제.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랜드 바긴이라고 해가지고 일괄 타결 방식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 측에서는 지금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 만약에 과거사 문제를 풀고 싶다면은 한국이 해법 대안을 제시해라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풀어사이드 그러니까 약식 회동으로 열린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빈손 그런 한일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주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계 징계 절차에 개시한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결정이 윤리위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이게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게 세 가지였잖아요. 첫째는 알선 수재. 그러니까 뭔가를 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모 씨 그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알선 수재한 거 아니냐, 네. 돈 받고 해준 거 아니냐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 대목 하나 있고 하나는 증거인멸 의혹.
그것을 위해서 정무실장을 통해 뭐 투자 각서를 쓰겠다는 대목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고인데 앞에 부분만 이제 판단한 거죠. 알선 수재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만 이것이 이미 우리가 처벌할 수 없는 거다.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 끝이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수사 결과 통지서를 유심히 봤는데요. 중요한 대목이 있잖아요. 날짜가 특정이 됐고 금액이 특정돼 있는 사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불송치, 괄호 열고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2013년 7월 11일, 2013년 8월 15일 2회에 걸쳐 230만 원 상당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러니까 날짜가 특정이 돼 두 개. 2014년 7월 11일, 8월 15일 230만 원 상당. 이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는 뭐라면 그 이준석 대표를 이야기해요. 피의자는 그날 7월 11일, 8월 15일 대전을 방문한 것은 인정하나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알선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어찌됐건 이 7년이 지났기 때문에 2013년이면 벌써 한 9년 됐잖아요.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불송치한다. 공소권이 없다. 그래서 혐의가 없다. 이런 논리고 남는 문제는 결국은 아마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제가 드린 대로 하나는 무고, 하나는 이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결과 통지는 적어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강하게 징계하고자 하는 윤리위원회나 이쪽에서 보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징계 1차 징계를 받은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언행이 해당 행위라고 징계하고 싶어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경찰에서도 무혐의했잖아. 불송치인데 또 징계를 하려고 하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윤리위원 입장에서는 머뭇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생겼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리위가 중징계를 내렸던 그 배경은 이 성접대 의혹인데 이번 경찰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뭐 추가 징계 가능성은 물론이고 1차 그 징계와 관련해서도 좀 정당성이 잃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리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됐죠. 윤리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중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당원권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 내렸지 않습니까?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근데 그때 당내는 물론 당 안팎에서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징계를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반론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렸는데 지금 이제 경찰 수사 결과 문제가 됐던 성상납 의혹 그리고 뭐 알선 수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소시효 등등을 해가지고 불송치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윤리위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뭐 각서 관련해 가지고 그걸 등등해서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추가 징계 절차까지 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망하기는 제명이 확실시 돼 보인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인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윤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했더니 50% 이상이 잘못됐다. 라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는 제명을 해야 될 필요가 더 높아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뭐 전체적인 가처분 시정 재판도 굉장히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가처분 재판에서 또 인용을 당할 경우에는 현재 있는 정진석 비대위마저도 무효돼 가지고 해체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곤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28일 날 신문 기일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오히려 중징계 즉 제명 조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후폭풍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좀 전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저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정기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방침이 결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큰 현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로서는 잘 잡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논쟁을 굉장히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과연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정책이 초부자 감세냐,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냐, 그래서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경제를 더 자극해서, 경제 활동을 자극해서 좀 나을 것이냐, 이 문제는 저 야당과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해서 대논쟁을 벌일 만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잘 준비해서 이런 논쟁을 국회에서 한번 해줘야 돼요. 저는 이 국정감사 내지는 예산심의 때 이 문제가 크게 좀 더 부각되기를 바라요. 네. 또 민주당이 민생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7대 중점 민생과제를 정했는데 일단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노랑봉투법, 또 쌀값이 폭락할 경우에 정부가 이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 여당하고 입장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의 처리 여부를 두고서도 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는요,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미 일방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양보하지 않고 본회의에서도 일방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만 이제 노란 봉투법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민주당에서도 심각하게 좀 고심하는 대목이 있어요. 노조의 어떤 뭐 파업권 행사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좀 정당하게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백억의 어떤 뭐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무한대로 보장해 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노란 봉투와 관련해서는 봉투법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상당 부분 좀 조율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